0.78.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수치다.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인구수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생률은 2.1. 지난 2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0.78이다. 물론 이는 대한민국만이 처한 문제는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나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지난 1월 중국은 기근으로 고통받던 1960년대 이래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미국 역시 대공황 이래로 꾸준히 출생률 감소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2013년 이래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2055년으로 추산했다. 한국 정부가 손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금전적인 지원을 뜻하는 베이비 바우처를 보급하거나 남성들로 하여금 육아와 가사노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도에도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생각보다 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한국의 자녀 케어 정책은 세계에서도 정상급에 속하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한국의 출생률은 하락 일로를 걷고 있을까? 정부가 배부하는 현금 인센티브는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저출생 문제가 중대해 보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 자녀가 빠르면 2, 3세부터 사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그 성과나 임금이 부모의 재산과 사교육비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아이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 앤드류 여도 한국 정부의 저출생 대응책을 두고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보조금이나 유급휴직 등 가시적인 정책들은 모두 우리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식의 일종의 면피라는 것.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출생률 반등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노동시간이다. 한국은 OECD 38개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국가에 속한다. 경제학자 린만 스톤은 워키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다. 스톤 박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를 대하는 태도를 연구했다. 다음은 그의 연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를 매우 중시하고 개인적인 가치를 일에 빼앗기는 경우 낮은 출생률과 직결된다. 한국의 경우 개개인이 자신의 일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이 경향은 심지어 미국의 그것보다 강하다. 프랑스의 경우 EU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인 1.8을 자랑하며 덴마크는 그보다는 낮지만 한국의 2배가 넘는 1.67을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공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태도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 스톤 교수는 덴마크와 프랑스의 근무 시간과 전반적인 업무 태도가 한국보다 훨씬 느슨하다고 분석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덴마크와 프랑스 노동자의 각 6%, 10%만이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9%가량의 노동자가 그만큼 일하고 있다.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several ideas to try and address the problem.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 allowing people to work up to 69 hours a week. The idea is you can bank the extra overtime to spend with family later. But the proposal was met with fierce criticism. 한국 정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라온다. 그 대가란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는 유산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여성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는 식의 인구 정책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근본적인 결정 요인을 이해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관리직을 수행하는 여성이 21%, 임원이 5%에 불과한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이어감과 동시에 일터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욱 힘들다. 한국의 초경쟁 기업 문화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팀장이나 동료들로부터의 눈총을 받는 것을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해당 여성을 기존과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을 일구는 것보다 커리어를 우선시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10년간 혼인율 또한 35%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극도의 노동주의 그리고 젠더 이슈와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스톤 교수는 한국 정부가 매우 성공적으로 혼인율을 낮춘과 동시에 혼인 관계 외의 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비혼 출산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싱글맘, 싱글데디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눈길을 보내곤 한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출생률 급감을 막아내는 데 성공한 국가들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주로 북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진보한 복지 시스템, 저렴한 양육비, 그리고 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성평등 등이 주된 이유라고 분석한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경제 포럼의 성별 갭 리포트나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 등에서 모두 하위권을 차지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한국의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시행된 연구이다. 이 연구를 수행한 제이코 펑크 키르케로크 선임연구원은 20년 넘게 사회 시스템과 경제 문제를 연구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통신 등이 인용하는 저명한 전문가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엔 실소득 대비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한국보다 많으면서도 출산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있다며 경제적 이유가 저출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는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나쁜 거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단기적인 출생률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기 구조조정과 보육 및 교육기관 축소 규모를 시작해야 할 것, 지속적인 출생률 하락을 피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